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과대평가하거든요. 뭐 얘 잘 못하고 얘 뭐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러면서도 얘가 나중에 막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일자리를 가고 너무 되게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아이한테 투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의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신 젊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잖아요. 되게 강력한 경쟁 속에서 무엇인가 성취 중심으로 교육받았고 그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조금 심심할 수도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스가 느껴지네요. 손을 들어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 특강 시간에는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실 유명한 작가님께서 이렇게 슬기로운 초등생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목 말하기 전에 제가 한숨 한번 쉬고, 숨 한번 쉬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집필하신 지대 넘얍이라고 하죠. 네. 최사장 작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본인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최사장입니다.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이제 인문학 책을 쓰다가 지대너비앗 아동 버전이 나와서 같이 얘기도 해보자 제안이 있어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필명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필명이죠. 네. 네. 필명에 대한 질문 진짜 많이 듣지 않으세요? 한 10만 번 정도 든 것 같아요. 10만 첫 번째로 네. 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이 필명을 쓰게 되셨는지. 그냥 막 지은 거였어요. 원래 팟캐스트 지대너비앗을 하면서 패널들이 있었는데 각각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자본주의를 그냥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주인공은 뭐 사장이지.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웃겨봐야지 블랙 코미디로 최 사장이라고 지었는데 일이 커지면서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 사장이 됐습니다. 자본주의를 담당하셨고 이제 대표하는 인물을 이제 필명으로 잠깐 쓰셨는데 일이 여기까지 됐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지대 넘얍 시리즈,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생각을 하셨어요? 어쩌다가? 책을 한 번라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사고가 있었어요. 한 1, 2년 전에 그때 사고가 나고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서 그 세상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견고한 세계를 되찾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세계를 좀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좀 단단한 세계. 역사, 뭐 경제, 정치, 사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어지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견고하고 정리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조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출판사 여러 군데에다가 좀 넣었는데 좋은 출판사와 좋은 이제 에디터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책을 뭐 내게 됐습니다. 첫 책이었나요? 그렇죠, 첫 책이었죠. 예. 첫 책인데 그런 생각을 책으로 담을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실은 이제 사장님이 아니죠. 뭐 사장님 맞습니다. 네, 사장님이랑 해도 될까요? 네. 작가님을 뵌다니까 제 주변에 계신 어머님들이 작가님의 어머니도 궁금하고 교육관도 궁금하고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었는지도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공부를 정말 안 하는 학생이었어요. 안 했나요? 못 했나요? 못했죠. 못하고 안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점 나왔어요. 찍어가지고 10점 나오고 영어는 뭐 30점, 뭐 사회는 25점 이 정도. 그러니까 대학 갈 마음이 이제 전혀 없는 학생이었고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누나한테는 이제 잘 못하면 이렇게 몰아치셨는데 저한테는 얘가 그냥 건강하게만 존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확 낮추고 어차피 대학도 어차피 잘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기대를 안 하시고 계셨는데 우연한 계기에 고3으로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친구들은 이제 다 학원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독서실도 가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 갈 마음이 없으니까 방에 계속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겨울방학이 너무 긴 거예요. 뭘 해볼까 하다가 태어나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 방에 가가지고 전문 용어로 간지라고 하잖아요. 뭔가 간지 나는 걸 읽어야 되겠다. 처음 선택했던 게 죄와벌이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그렇죠. 두껍고 그래가지고 작가 이름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안 읽히죠. 처음에 이제 또 러시아 책이기도 하고 안 읽히죠. 그래서 문장 한두 문장 읽으면 졸리니까 자고 깨서 다시 읽고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자다 깨고 해서 겨울방학 거의 내내 읽었던 것 같아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이제 줄여서 로자라고 하는데 로자라는 그 인물을 보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강한 의지를 갖고서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네.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이제 신념, 의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어른들한테서 도망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읽고 그때는 잘 모르니까 문학을 하려면 국문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국문과를 안 가면 내 삶이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운명처럼 느끼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학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아이가 없지만 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고 경험도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를 굉장히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또 동시에 과대평가하거든요. 네. 뭐 얘 잘 못하고 얘 뭐 아무것도 안 할 거고 그러면서도 얘가 나중에 막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일자리를 가고 너무 되게 극단적인 두 가지 견해를 아이한테 투영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생각보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네.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건 잘하건 자기 내면에 굉장히 큰 질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깊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빈부격차가 있는가? 사회가 정의로운가? 왜 누구는 억압받는가? 그런 생각들을 아이들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의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질문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건 어른들이 이제 심어놓은 그 그렇죠. 모습인 거고, 네.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되는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사례인 것 같고요. 책 한 장 읽지 않던 아들이 네네, 그렇죠. 책을 써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어머님 반응 궁금합니다. 특별한 반응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네. 따라서 어머니가 제 말 더 잘 들으신 게 아니라 용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건 아닌가. 모든 어머님들의 로망 아닐까요? 내 아들이 지금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안 하거나 못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이 있었으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싶고 그게 언젠가는 이렇게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되게 바래요. 저도 공부 진짜 못하는 아들이 있거든요. 되게 희망이 되네요, 사장님. 근데 생각해보면 네. 공부를 이 정도가 돼야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네. 끝에서부터 한 10명, 20명 정도가 되면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기억에 남는 등수는 몇 등이세요? 정확한 숫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충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문과가. 제가 49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안 되면 명함 내밀지 말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한국이 너무 학생들 압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요. 학생들이 인서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가정이든 선생님이든 사회가 이 학생들 공부 못한 취급하거든요. 그냥 얘는 실패. 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학생들 중에서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에 가는 것이 대략적으로 8%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네. 상위 8% 안에 들어야지 인서울이고 네. 92%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8%의 학생들까지는 뭐 공부를 했네 라고 하고 네. 나머지는 못한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평가해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5등급인 학생, 5등급이 중간이니까 네. 5등급까지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네, 있는 거고 그쵸. 5등급 아래에 있으면은 뭐 조금 더 노력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를 낮게 평가할 거거든요. 공부 못해, 잘 못해, 뭘 못해라고 할 텐데 아닐 거예요. 아마 중간 이상일 거고 중간 정도에 머물 거고 굉장히 정상적인 아이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미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 사장님이 몰고 온 키워드죠. 인문학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너도 나도 인문학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살짝 좀 주춤하죠. 여전히 이제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다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주춤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약간 유행이 간 거 정도인 거고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해해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인문학 하니까 인문학이 좋은 건가 보다.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문학은 이런 거예요 라고 조금 눈높이를 낮추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문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네. 이게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네. 그냥 너무 넓어서예요. 그러니까 시즌제로 한 5시즌 정도 나와 있는 드라마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한 시즌에 뭐 24편씩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청 많은 드라마인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중에서 3번째 시즌의 8번째 에피소드를 봤어요. 그것만 처음 본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느껴질 거냐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차근차근 여러 개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알게 되고 쉽게 알 수 있는데 미리 겁먹는 거죠.
인문학이 사실은 동일해요. 아. 인문학에 대해서 말하기조차 어려운 이유는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사람마다 다르게 쓰기 때문이기도 해요. 용어부터 정리를 하면 네. 인문 자체가 인간의 문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다 포함돼요. 뭐 영화든 수학이든 예술이든 건축이든 인간이 손대고 했던 모든 뭐 역사가 됐든 그 전체를 다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주 협의의 의미,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인문학은 문사철 세 학문을 가리켜요. 문학, 사학, 철학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죠. 왜? 다른 학문도 많은데 왜 네. 하필이면 문사철이야? 라고 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학문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되게 단순해요. 문학을 예전에 이제 인문학의 좁은 범위로 넣었던 이유는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영화, 네. 뭐 유튜브, 뭐 연극 이 모든 것들 그냥 네. 어떤 콘텐츠를 얘기하는 거고 네. 사학은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기록된 건 이제 7,000년 전부터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 발생했던 콘텐츠들 네. 그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고 철학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거의 의미를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죠. 콘텐츠를 시간성 안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문사철이라고 과거에는 이제 제한을 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사람마다 이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 그 어딘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이제 유튜버가 1시간에 끝내는 이 드라마 그래가지고 총정리. 20분에 끝내는 총정리. 그래서 줄거리를 본 다음에 아까 전에 어려웠었던 시즌 3의 8편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랑 사실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시즌제라 치면은 시즌 1의 1편부터 보면 당연히 이해가 쉽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문학도 혹시 인문용 인문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카테고리를 정해주신다면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분야는 입문서들이 다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입문서를 보이면 되고 입문서 자체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네. 제가 지대노비아 책을 쓴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신 거겠죠. 그래서 사실로 놓고 보면 네. 입문할 수 있게 하는 그 전체에 대한 정리된 책이 제 거 외에는 없어요,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인문학이라는 거를 대중들이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이라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서 안 보셔도 되고 네. 뭐 어차피 지금 도서관에 가면 엄청 많으니까 그럼요. 없는 그래서 도서관이 없죠. 네. 아주 큰 지도부터 본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대략 읽고 아주 큰 지도를 알았네? 특정한 대륙 정도를 알아야 되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 분야의 입문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그 대륙 안에서의 작은 나라들을 봐야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전문서적으로 찾아가시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뭐 대륙으로 친다면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대륙은 어떤 대륙이에요? 인문학 중에서. 사실 인문학에 포함되진 않은데 네. 평생 갖고 있었던 질문은 신비에 대한 거였어요. 사실 인문학의 대륙과 나라들을 막 헤매고 다녔던 이유가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뭘 하고 어디로 가는가? 그 자아에 대한 질문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계속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두꺼운 책을 계속 써내실 때는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알려야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실 때는 인문학을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거죠? 있으셨겠죠? 네. 처음에 이제 네. 세상을 잘 모를 때는 네. 내가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잘 보니까 안 바뀌죠?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냥 세상을 알아서 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아니요, 인문학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요? 정치, 사회, 경제는 네. 알아서 가고 네. 사실 가장 크게 힘을 갖고 있는 거는 경제인 거고 네. 그다음에 경제 체제에 대한 건 뭐 정치인 거고 만약에 반대로 어떤 분들이 인문학을 실용적인 목적에서 접근한다? 네. 그럼 얻을 게 없어요. 인문학은 어차피 실용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그런데 그건 있는 거죠. 내가 이 세계에 던져진 이유 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의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는 전혀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자신의 실용과는 무관하게 네.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자신의 영혼은 너무나 드넓고 거대한데 네. 이 작은 육신 안에 너무 꾸겨져 있다라고 답답한 사람들한테는 인문학이 필요하지만 얼마 전까지 인문학이 잠깐 유행했다가 지난 이유도 네.
사람들이 인문학에서 실용적인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큰 도움은 안 되더라.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고 보니까 그럼 뭐 별로 쓸모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실용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문학을 궁금한 사람들만 알아라 라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평생 한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봤는데 저 사람은 맨날 부동산 얘기만 하고 막 재테크 얘기만 하고 그 경제적인 거에 막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저럴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노년의 어떤 시기나 아니면 과거 유년기의 어떤 시기나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찾게 되고 인문학은 어떻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어도 필요한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도 그렇고 네. 학교도 그렇고 네가 일을 하고 돈을 벌고를 자꾸 강요하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여기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나? 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네.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어느 그쵸. 순간 정신 차려보면 또 일하고 돈 버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등대상 책을 쓰셨기 때문에 저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인문학이라는 것의 특징이 이러이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그 나름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책을 집필하시고 기획하셨는지 궁금해요. 지대너비아 책이 나오기가 벌써 한 8년 됐네요. 8년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미 요청이 있었어요. 아동책을 좀 내라. 네.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니까. 그럼요. 지금 써야 된다고 워낙 많이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근데 안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 책은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빠른 학생들은 중학생들이 읽기도 하거든요. 네. 출판사 대표님의 설득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아이들용 책하고 서양에서 나오는 아이들용 책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책은 야 이걸 아이들이 읽는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에 나와 있는 아이들 관련된 책들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책들이 너무 그냥 웃기려고만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많았어요. 이야기.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른들이 오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미라는 거는 쉬운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야 이런 거였어? 라고 알 때 사실 재밌잖아요. 좋은 글 작가님이 계셨어요. 네. 그리고 좋은 그림 작가님도 계시고 출판사 대표님이 총감독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기존의 어린이 책에 비하면 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게 나와가지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뭔가 깨달았을 때 자기만의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서 쉽게 읽어왔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생소하게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런 쪽에 갈급함이 있던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차후에 이제 반응들이 계속 네.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은 쉽게 읽었고 반면에 어른들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하니까 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중학년, 저학년은 절대 못 읽을 거야. 약간 이런 편견에 네. 사로잡혀서 책을 바라봤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잘 읽는다는 후기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네네. 좋았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특징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런 피드백 받은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게 잘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생각에 아이들이 여기에 관심 있을 거야. 이걸 그쵸. 알아야 네. 돼. 라고 했던 그걸 좀 깨주신 그런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시리즈 계속 나오나요? 지금 2권까지 나왔죠? 네네. 시리즈는 계속 나오게 될 계속됩니다. 네. 3, 4개월마다 하나씩? 인문학에 관심이 없거나 저처럼 고전을 못 읽거나 책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엄마 입장에서는 로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애는 못 읽을 거다라고 선을 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엄마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제 책을 꼭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제 책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이제 아이가 저는 없으니까 네. 아이가 없는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하시고 경험하셨던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네. 뭔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보고 같이 좀 대화를 좀 나누고 네.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문학에 관해서도 엄마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쉽게 이렇게 열어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머니의 생각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음. 어머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부모는 아이의 거울인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보는 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엄마랑 아빠한테서 당연히 보게 되는 거고 네. 어머니가 책을 읽지 않는다. 아버지도 책을 읽지 않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이도 책을 읽지 않는 거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은 자기네들은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네. 아이들한테 방에 들어가서 책 읽으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의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의 행동이 그대로 아이한테 나타나는 거니까 행동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읽히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고 있어야죠. 정말로. 아이가 나를 보고서 책을 읽는다고 고통스럽게 보면 아이도 고통스럽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제대로 정말로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먼저 책을 즐겁게 보기 시작하시면 아이도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겁니다. 근데 꼭 책만 아니라 뭐 영화도 괜찮고 뭐 연극도 괜찮고 저는 유튜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문학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치, 것 컨텐츠니까. 중에. 네, 컨텐츠. 문제는 한 형식의 컨텐츠만 너무나 집중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SNS만 너무 본다거나 전 마찬가지로 책만 너무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더 다양한 것들 음악도 네. 있고 연극도 있고 다양하게 접하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이런 컨텐츠들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소양을 좀 넓혀간다, 시선을 넓혀간다라고 한다면 혹시 권해주실 만한 책이나 영상이나 뭐 이런 컨텐츠들 있으세요? 지금 아이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형식의 컨텐츠를 안 보는 이유는 네. 애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인 것 같아요. 아이도 계속 학원 가고 그러네요. 뭐 이것저것 많은데 아이들이 뭔가 즐길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거는 하루 종일 그 숙제. 공부 같은 거 있고 숙제 있고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네.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짧게 끝나는 콘텐츠 유튜브를 본다거나 짧은 영상 하나 보면 딱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저는 글쎄요, 그 부모님들의 걱정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 아이가 심심해야 돼요. 아이가 할 것도 없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지?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 막 접하고 싶을 때 유튜브만 처음 볼 때도 있겠죠. 그 막 재미없네. 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아이들이 바쁜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바빴을 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그러네요. 이제 막 우리 육아 한참 할 때는 잠도 못 자고 씻지도 못하고 막 엄청 진짜 초췌하게 바쁘게 피곤하게 맨날 이렇게 좀 그랬다는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육아가 딱 끝나고 그날 애가 딱 잠들었는데 누가 나한테 얼른 책 읽어 라고 하면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 잠깐 자극적인 거 보고 끝내고 그러니까 싶은데. 영상 한 편 보고 자고 싶은데 드라마 한 편 정주행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갑자기 책을 읽으라고 하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닐까. 그러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부모의 고통이 자식에게로 다시 다 자식에게로 네. 계속 세대를 거쳐가면서 고통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진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고통을 지금 끊을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겪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내 거예요. 대해서 끝낼 수 있다. 지금의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신 네. 젊은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잖아요. 되게 강력한 경쟁 속에서 그럼요. 무엇인가 성취 중심으로 교육받았고 그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조금 심심할 수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여유 있어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건강하게 자랄 거고 어머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근데 맞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제 막 경쟁하고 있고 학교도 네. 가야 되고 의무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이상적인 거였고 네. 바로 이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알고 계신 부모님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상을 어떻게든 현실에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요. 그래서 사실 평일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안 나요. 주말에는 멍을 때리도록 저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뭘 하던 간에 하루 종일 TV에 빠져 있지만 않으면 얘가 책을 읽건 뭐 누워 있건 앉아 있건 그냥 때에 대해서 밥만 먹고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두려고 해요. 쉽지는 않지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긴 읽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시간도 의지적으로 마련해 줄 수는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좀 말씀하셨듯이 이 고통은 끊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작가님 나와주셔서 정말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진짜 많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이거 내가 찍은 영상이지만 내가 꼭 다시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통찰력을 가지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인문학이라는 걸 접할 수 있는 좋은 어린이 서적을 마련을 해주셨고 네, 그 책을 이제 소개하러 나오셔서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 회원분들에게 증정 이벤트 진행할 테니까요. 가셔서 증정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애는 못 읽어? 이게 아니라 괜찮을 것 같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시는 그런 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